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주변에 나이가 많으신데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괜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어른 말입니다. 반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는 드셨는데 주변에서 슬슬 자리를 피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전화가 오면 한숨부터 나오고 명절에 그분 옆자리는 늘 비어 있고 그런 경우 말입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재미있는 것은 그 특징이라는 게 돈이 많다거나 높은 자리에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습관,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서 갈리더라는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한테 혹은 며느리한테 아니면 사위한테 정말 좋은 뜻으로 한마디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했던 적 말입니다. 분명히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상대방 표정이 굳어지더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입을 열기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들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언과 잔소리,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내용이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내용은 거의 같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 챙겨라, 돈 아껴 써라, 아이 교육 신경 써라.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고맙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듣기 싫은 겁니다. 그 차이는 딱 3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때, 물어볼 때 말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은 내가 아플 때 가는 거지, 멀쩡한데 의사가 찾아와서 당신 여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때가 아니면 그건 참견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고민을 꺼냈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네면 같은 말이라도 금처럼 빛나는 겁니다. 둘째, 방향입니다. 잔소리는 대부분 과거를 향합니다. 그때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런 식이죠. 이미 벌어진 일을 두고 지적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왜 엎질렀냐고 하면 어떡합니까? 존경받는 어른들의 말은 미래를 향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다음번에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 방향의 앞을 향하니까 듣는 사람도 힘이 나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한 뒤의 태도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말을 하고 나서 놓아줍니다. 내가 이야기는 했으니 결정은 네가 해라. 이 태도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반면에 잔소리가 잔소리인 이유는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조언을 들은 게 아니라 통제를 당한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강요가 되는 순간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면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경험도 많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존경받는 어른들을 관찰해보면 이분들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듣는 시간이 더 긴 분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올해 76이신데 동네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앞에 가면 누구나 편하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거든요.
이분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절대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도 바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분 앞에서는 마음이 놓인다고 젊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했어 라고 하면요.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고민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 어른 주변에는 아무도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족이 옆에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말의 무게를 안다는 것, 이것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적게 말하되 꼭 필요한 말을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어른이 되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삶을 가꾸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늙어 보이시는 분. 전에는 넥타이 매고 당당하게 출근하시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신 겁니다. 입는 옷도 신경을 안 쓰시고 어디 나가는 것도 귀찮아 하시고 약속도 안 잡으시고 가족들이 어디 좀 다녀오시라고 해도 괜찮다. 나는 집이 좋다. 이러시면서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시는 거죠. 이것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팀장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은퇴하는 순간 그 호칭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주던 정체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이때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냥 주저앉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하나같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세계가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습니다.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손주한테 보내시는 게 하루의 낙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65세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과 하나 그리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셨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를 하실 정도가 되셨어요. 또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습니다. 손주가 촬영을 도와주는데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전화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하루가 이미 충분히 알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전화하면 나 오늘 바빠서 나중에 할게 이러시는 겁니다. 이런 부모를 보면 자식 입장에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걱정이 되니까가 아닙니다. 궁금하니까요. 우리 엄마 요즘 뭐 하시지? 우리 아버지 또 뭘 배우고 계시지?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삶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매일 전화해서 너 뭐하니? 밥은 먹었니? 왜 전화 안 하니? 라고 하게 되고 손주를 봐주러 가서는 며느리의 살림 방식에 이것저것 간섭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선의로 시작한 관심이 결국 부담으로 변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보다 미안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첫걸음은 자기 시간을 자기가 채우는 것입니다. 취미가 없으시면 지금 당장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서예도 좋고 등산도 좋고 요리도 좋고 악기도 좋습니다.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나이와 상관없이 빛이 납니다. 그 빛이 바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건강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합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 제때 밥 먹는 것,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묵묵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십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이 이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넘게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건데 수백 명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추적한 겁니다. 이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너져 있으면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가꾸는 것이 결국 좋은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배움을 놓지 않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말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야말로 스스로를 늙게 만드는 말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에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 연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매 위험도 줄어들고 사고력도 유지되고 무엇보다 삶이 재밌어집니다. 70이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는 분, 80에 영어 회화를 시작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존경합니다. 대단하시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나이 앞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모습,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아,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구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화가 더 잘 나시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예전에는 그냥 기다렸는데 요즘은 짜증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직원이 불친절하면 예전에는 넘어갔는데 요즘은 한마디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사소한 것을 깜빡하면 예전에는 웃어 넘겼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는 거죠. 젊었을 때는 화가 나도 한 박자 쉬고 넘길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 한 박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존경받는 어른과 그렇지 않은 어른이 갈립니다. 생물학적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알고서 노력하는 사람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그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자기 감정의 패턴을 알고 계십니다. 아, 내가 피곤하면 예민해지는구나. 아, 내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구나. 아, 내가 외로우면 화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발 물러서서 자기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감정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6을 세보십시오. 1, 2, 3, 4, 5, 6. 이 6을 세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흥분이 살짝 가라앉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고작 몇 초의 시간이지만 이 몇 초가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72세이신데 예전에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하면 책상을 치시면서 화를 내셨다고 해. 은퇴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성격이 그대로여서 가족들이 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배우자분이 무심코 한마디 하면 바로 목소리가 커지시고 손주가 때를 쓰면 참지를 못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이분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가 화내면 나 무서워. 이 한마디에 이분이 멈추셨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손녀가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가슴에 꽂히신 거죠. 그날 이후로 이분은 화가 날 때마다 입을 닫고 심호흡을 하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답니다.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석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이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요즘은 부처님 같으시다. 여러분, 부처님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를 안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불만이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표현하는 것과 차분하게 내가 이런 점에서 속상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후자는 상대방을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차분하게 표현할 때 오히려 내 의견이 더 잘 전달됩니다. 또 하나, 존경받는 어른들은 사과를 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사과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자녀한테, 아랫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한테 잘못을 인정하는 부모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 둘 중에 어떤 부모를 더 존경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의 표현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서 자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어른 앞에서 자녀들은 자기도 실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진짜 교육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풀되 각을 세우지 않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를 해주고 나서 꼭 티를 내는 분.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혹은 내가 아니었으면 너 어쩔 뻔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감사한 마음이 확 사라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좀 불편해지기도 하죠. 진짜 베풀 줄 아는 어른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베풀고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베품이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것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인 겁니다. 이런 분들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분한테 도움을 받아도 나중에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모여들고 더 고마워하고 더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푸는 것과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나눔의 기쁨을 아시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경계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이것은 베품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극단적인 희생은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결혼 자금도 대주시고 집도 사주시고 손주 양육비도 보태주시고 정작 본인은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도 자녀 걱정에 계속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감사해야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상황이 부담이 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내가 보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압박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면 자녀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더해집니다. 결국 양쪽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이런 경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준다. 그 이상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다. 이것이 이분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도움을 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줍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만큼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다. 양해해다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자녀가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손주를 돌봐주시는 것도 매일 하시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옵니다. 존경받는 조부모는 일주일에 이틀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자기를 지키면서 베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를 가진 베풀면 역설적으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자녀한테 선을 그으라는 것이 차가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시면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을 때 옆 사람 것을 먼저 씌우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주변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화 앞에서 유연한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세상은 도통 모르겠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20년도 안 됐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가 아닙니다. 따라가려는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을 보면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기능을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최신 앱을 다 깔아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배우려는 자세가 열려 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면 아이고 그래?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면서 따라 해보시는 겁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울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젊은 세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그런 거 내가 알아서 뭐 하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다가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접점이 사라지니까요. 세대 차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의 차이,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벽이 됩니다.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호기심을 가지면 오히려 다리가 됩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70대 어르신은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 배우셨습니다. 손주가 매일 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한테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셨답니다. 손주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정말 신나서 가르쳐 줬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게임을 잘 하시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에 공통의 화제가 생겼다는 것, 손주가 할아버지랑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손주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랑한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랑 같이 게임도 해. 세대 차이를 넘는 비결은 결국 호기심입니다. 상대방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내 세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의 게임에 관심을 보이면 손주도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쌍방향 존경의 시작입니다. 변화에 유연하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치관에 대한 유연함도 포함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 직업관, 성공관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일찍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경로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세계를 여행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 대신 자기 사업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그게 무슨 인생이냐라고 하시면 소통의 문이 닫힙니다. 하지만 그래, 요즘은 그렇게도 살 수 있구나. 네가 행복하면 됐다라고 하시면 자녀의 눈에 그 어른은 정말 멋진 어른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열린 마음의 힘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다른 기준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진짜 지혜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에 유연한 어른들은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단정 짓는 대신 내 경험으로는 이렇더라. 하지만 시대가 다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전자는 대화를 끝내버리지만 후자는 대화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대화가 열려있는 관계에서만 진정한 존경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떠난 뒤에도 기억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지. 그 사람은 큰 집에 살았지. 그 사람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 물론 이런 것들도 대단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이야기가 가슴에 남을까요? 아마 진짜로 가슴에 남는 이야기는 이런 것일 겁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늘 마음이 편했어. 그 사람은 누구한테나 따뜻했지. 그 사람이 해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보십시오.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은 지위도 재산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느냐입니다. 유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돈이나 재산을 떠올리시죠. 물론 경제적 유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 세대를 넘어서도 힘을 가지는 유산은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에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셨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할머니를 알고 있는 줄 몰랐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이 할머니가 나한테 이런 걸 해주셨다. 누구는 어려울 때 반찬을 가져다 주셨다고 하고, 누구는 아이를 잠깐 봐주셨다고 하고, 누구는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다고 하고, 거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수십 명의 가슴에 그 할머니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난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감정의 씨앗입니다. 따뜻한 씨앗을 심으면 따뜻한 기억이 남고, 차가운 씨앗을 심으면 차가운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한꺼번에 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배우자에게 건넨 따뜻한 인사, 오늘 점심에 이웃에게 보낸 미소, 오늘 저녁에 자녀한테 한 격려의 말, 이 하나하나가 전부 씨앗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냅니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의 태도를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형의 것을 물려주신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이런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배웁니다. 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가까이에 있는 어른의 삶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의 존재 자체가 그 가문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재산은 쓰면 없어지지만 태도는 대물림됩니다.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는 6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적게 말하되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합니다. 둘째, 자기 삶을 가꾸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취미든 건강이든 배움이든 자기 시간을 자기가 채우는 사람입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를 알아채고 품격 있게 표현하는 법을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베풀되 각을 세우지 않는 사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너그러움을 가지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변화 앞에서 유연한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섯째, 떠난 뒤에도 기억되는 사람. 매일 작은 따뜻함을 나누면서 사람들의 가슴에 좋은 감정의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족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보시는 겁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내 의견을 보태지 않고 그냥 끄덕이며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와 연결되는 주제를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존경받는 어른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다음에는 그 태도를 바탕으로 어떻게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만나면 에너지가 넘치고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분 말입니다. 반대로 겨우 50살인데 벌써 나는 다 살았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한 이 연구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이 있더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6가지 챕터로 나눠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스마트폰부터 집어드셨나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고 한숨부터 쉬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첫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기분과 에너지를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아는 73살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고 하세요.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커튼을 활짝 여십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십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서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신대요. 오늘도 눈을 떴으니 감사하다. 옆에 아내가 있으니 감사하다. 날씨가 좋으니 감사하다. 이렇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이분은 또래 친구분들 사이에서 제일 건강하시고 제일 표정이 밝으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에 감사한 마음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기분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거나 걱정부터 시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확 올라갑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제안은 이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스마트폰을 집어드시기 전에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이불 속에서 크게 기지개를 한번 켜세요. 양팔을 쭉 뻗고 발끝까지 힘을 주면서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몸 전체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둘째,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아침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뇌의 생체시계가 자,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정확하게 작동해야 밤에 잠도 잘 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침 햇빛 쬐기가 가장 쉬운 수면 개선법입니다. 셋째,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면서 오늘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밥이 맛있었다. 어제 딸이 전화를 했다. 이런 소소한 것도 충분합니다. 이 3가지를 한번 30일만 해보세요. 30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한 달이, 한 달이 달라지면 1년이, 1년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아침의 힘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메모지에 2-3줄만 적어보세요. 오전에 시장 가기, 오후에 친구 만나기, 저녁에 산책하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넘쳐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뭘 하고 지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3가지만 적어 놓으면 그날 하루에 방향이 생깁니다. 방향이 있는 하루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이 쌓이면 그게 바로 삶의 활력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가 하루의 질을 결정합니다. 기지개, 햇빛,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감사.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을 잘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불편한 진실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앉아있는 것은 흡연과 같다. 좀 과장된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체 활동 부족이 전 세계 사망 원인 4번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담배, 고혈압, 고혈당, 다음이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출퇴근이 사라지지요. 출퇴근이 사라지면 걷는 양이 확 줄어듭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지하철역까지 걷고 사무실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기도 했는데 집에만 있으면 하루 종일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 몸의 근육은 30살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1%가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지만 이걸 20년, 30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70살이 되면 젊을 때의 근육이 절반 가까이 사라져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골절 한 번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얼마나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대단합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심장 질환 위험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우울증 개선에도 약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게 정신 건강에 약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5분부터 시작하세요.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주일 정도 하시다가 좀 괜찮다 싶으면 20분으로 늘리세요. 한 달쯤 지나면 30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걷기에 더해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이게 스쿼트입니다. 세계적인 운동 전문가들이 나이 든 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 한 가지만 꼽으라면 스쿼트라고 말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탁 의자 앞에 서세요. 천천히 앉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번이 힘드시면 5번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 5번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은 6번 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낙상을 예방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것은 벽 짚고 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힘드시죠? 벽에 양손을 대고 발을 한 걸음 뒤로 빼세요. 그 상태에서 팔을 굽혔다, 폈다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10번이면 충분합니다. 가슴 근육과 팔 근육이 유지되면 무거운 짐을 들 때, 손줄을 안아줄 때 훨씬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의자 스쿼트 10번, 벽 팔굽혀펴기 10번.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3개월만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소화가 잘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먹는 게 엉망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운동이 엔진을 튜닝하는 거라면 음식은 연료를 넣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도 나쁜 기름을 넣으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3번째 이야기,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는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죽이나 먹지 뭘 하면서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흡수하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 더 신경 써서 잘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쉬운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꼭 챙겨 드세요. 아까 근육 이야기 했지요. 근육의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음식을 한 가지씩 드세요. 생선 한 토막, 두부 반모, 달걀 2개, 닭가슴살 한 덩이, 이 중에 하나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달걀 1개만 추가하셔도 큰 차이가 납니다. 둘째, 채소를 듬뿍 드세요.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장에 사는 유익한 세균들의 먹입니다.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소화가 잘 되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장이 제2의 뇌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몇 끼 반찬 중에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나물, 샐러드, 된장국에 채소 넣기 뭐든 좋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두통이 오고
변비가 생깁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운동 전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넷째,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세요. 라면, 과자, 빵, 탄산음료, 이런 음식들은 편하고 맛있지만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을 망가뜨리고 관절을 아프게 하고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빈도를 줄여보세요. 매일 먹던 과자를 일주일에 2~3번으로, 매끼 먹던 흰밥을 잡곡밥으로,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라는 섬을 아시지요?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분들의 식습관을 연구해봤더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 8알만 먹는다는 겁니다. 일본어로 하라 하치부라고 하는데 배가 80% 찼다 싶으면 숟가락을 놓는 겁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졸음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살짝 모자란 듯 먹으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고 활력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좀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이 정도가 딱 맞는구나를 몸이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단백질 챙기기, 채소 듬뿍, 물 자주 마시기, 가공식품 줄이기, 그리고 배 8알만 먹기,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식이요법이나 값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습관, 운동,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몸을 관리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외로우면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실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병이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놀라운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관은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5개비요. 담배를 피우면 큰일 나는 거 다 아시지요? 그런데 외로움이 그만큼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혼자서는 사냥도, 방어도, 생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신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뇌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만성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질환 위험이 올라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외로움에 특히 취약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다가 은퇴하고 보니 나만의 인간관계가 거의 없다는 걸 깨닫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 동료는 퇴직하면 연락이 끊기고 학교 친구들은 멀리 살고 부부 사이는 대화가 줄고 자녀들은 바쁘고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구랑 밥을 먹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관계를 가꿔야 합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꽃에 물을 줘야 하듯이 사람 사이에도 꾸준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먼저 연락하세요. 저 사람이 먼저 연락하겠지 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먼저 연락하면 뭔가 구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둘째,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동네 경로당, 도서관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뭐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당연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누구나 어색합니다. 하지만 3번만 나가보세요. 3번이면 얼굴이 읽고 이름을 알게 되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아는 67살 아저씨 한 분은 은퇴 후에 우쿨렐레 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다. 평생 악기라곤 만져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동요 한 곡을 칠 수 있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우쿨렐레를 배운 것보다 더 큰 수확은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끝나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요. 셋째, 가족과의 대화를 늘리세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오히려 갈등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식이라는 말 아시지요? 하루 세 끼 집에서 먹는 남편을 빗대는 말인데 웃기지만 실제로 많은 부부가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해결책은 적당한 거리와 공유의 균형입니다.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되 하루에 한 번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오늘 뭐 했어? 이 한마디로 시작해도 됩니다. 식사 시간에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녀들이 안 전화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세요. 잘 지내니? 바쁘지? 그래, 건강해. 사랑한다. 이 짧은 통화 한 번이 자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하면 자녀들은 마음이 놓입니다. 마음이 놓이면 더 자주 연락합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지요. 넷째,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남자가 무슨 눈물이냐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를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특히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오랜 친구에게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가족과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하세요. 이것이 나이 들어서 가장 든든한 재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 게 언제입니까?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섯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뇌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쇠퇴하기만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뇌과학 연구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는 나이가 여든이 되어도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뇌를 숲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숲에 사람이 자주 다니면 길이 생기지요. 반대로 안 다니면 풀이 자라서 길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새 길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기존 길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길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뇌가 축소됩니다. 이게 치매의 시작입니다. 치매, 무섭지요? 사실 중장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1순위가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 치매의 상당 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전문가들은 치매 위험의 약 40%가 생활 습관으로 조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예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부라고 하면 학교에 앉아서 교과서를 읽는 걸 떠올리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 것, 외국어를 몇 마디 익히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유튜브로 뜨개질하는 법을 따라하는 것. 이 모든 게 뇌에 새 길을 내는 학습입니다.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손을 쓰는 활동을 하세요. 요리, 뜨개질, 서예, 그림, 악기, 연주, 텃밭 가꾸기. 이런 활동들은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손은 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을 정교하게 사용할수록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활동. 예를 들어
피아노나 뜨개질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해서 효과가 더 큽니다. 둘째, 독서를 하세요. 책을 읽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상상하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고,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설도 좋고, 수필도 좋고, 심지어 만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는 행위 자체입니다. 읽는 게 힘드시면 오디오북도 좋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무료로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산책하면서 듣고, 가사일 하면서 듣고, 잠들기 전에 듣고, 이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나는 기계치라서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은 우리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학습 도구입니다.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보기,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소통하기, 네이버에서 궁금한 거 검색하기, 이런 활동 하나하나가 다 뇌를 쓰는 겁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가르쳐주면서 자녀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대화가 생깁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서투르게 그린 그림도, 삐끗거리며 친 피아노 건반도, 더듬더듬 읽은 영어 한 문장도 모두 여러분의 뇌에 새 길을 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 모지스 할머니를 아시나요? 본명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입니다. 이분은 78살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자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그림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101살까지 15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화가가 되셨습니다. 78살에 시작하셔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유명한 화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에는 때가 없다는 것. 정리하면 뇌는 쓸수록 젊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삶에 활력을 주고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손을 쓰는 활동, 독서, 스마트폰 활용,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6번째 이야기는 돈과 마음에 대한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 걱정이 커집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병원비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자녀 지원도 해줘야 할 것 같고 내 돈이 바닥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이런 불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이 부족한 상황과 돈에 대한 불안감은 다릅니다. 물론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부 지원 제도나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노인 복지 관련 제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실제로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이게 다 없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시달리시는 거지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막연한 불안은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십니다. 노트 한 권을 사서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다 적어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이면 대책이 생깁니다. 아, 여기서 이만큼을 줄일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지출이구나. 한 달에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하세요. 나이가 들면 의외로 안 쓰는데 돈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보는 케이블 TV 채널,
안 쓰는 헬스장 회원권, 자동으로 결제되는 앱 구독료, 필요 이상으로 큰 보험료, 하나하나 점검해서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줄이세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 걸 압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있는 것도 쥐어주고 싶으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 안전수칙 아시지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 것부터 쓰고 나서 아이에게 씌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안전해야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자녀들은 마음 놓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돈을 다 주고 나서 건강이 나빠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넷째,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하는 것이 행복을 더 오래 줍니다. 새 옷을 사면 기쁜 게 하루 이틀이지만 친구와 함께한 여행은 몇 년이 지나도 이야기꽃이 됩니다. 비싼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교 나들이, 전시회 관람, 맛집 탐방,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의 범위를 넓게 생각해 보세요. 봄에 벚꽃길을 걷는 것,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는 것,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무료 강좌를 듣는 것,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까 아침 습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돈 걱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끝없이 불안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지금 건강한 것, 지붕 아래서 잘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배우자와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한국 가정에서 돈 이야기는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를 안 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갈등이 됩니다. 우리 형편이 이 정도이니 이렇게 살자는 이야기를 가족과 터놓고 하세요. 놀랍게도 그 대화 이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감사와 활력으로 여세요. 기지개, 햇빛,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감사. 이 4가지가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 30분 걷기, 의자 스쿼트 10번, 벽 팔굽혀펴기 10번. 이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건강을 지킵니다. 셋째, 잘 먹으세요. 단백질 챙기기, 채소 듬뿍, 물 자주 마시기, 가공식품 줄이기, 배 8알만 먹기. 동네 마트의 재료로 충분합니다. 넷째, 사람을 만나세요. 먼저 연락하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가족과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하세요. 관계가 가장 든든한 노후 자산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손을 쓰는 활동, 독서, 스마트폰 활용, 뇌는 쓸수록 젊어집니다. 여섯째, 돈 걱정을 다스리세요. 재정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험에 투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6가지가 특별한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이것을 실천하고 누구는 안 할까요? 그 차이가 바로 이른의 눈이 빛나는 사람과 50살에 늙어버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6가지를 동시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이 되면 시작도 못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딱 하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쭉 켜는 것, 이것 하나만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주에 산책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 달에 독서를 추가하시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이 멋진 노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한 걸음이 모여서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완전히 다른 여러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를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꼭 지켜야 할 수면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잠 하나만 잘 자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동창회 자리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둥글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가 최근에 얼마짜리 차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아들이 어디에 취직했다는 말까지 줄줄이 이어갑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이다가 슬슬 눈빛이 달라집니다. 미소는 남아있는데 마음은 이미 떠난 거죠. 반대편에는 조용히 앉아서 남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분이 계십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바로 그분입니다. 모두가 그분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일까요? 학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한 끗 차이의 행동입니다. 아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건 가진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던 행동들 중에 스스로의 품격을 갉아먹는 습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품격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이나 사람의 됨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품격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난 뒤에 남는 향기 같은 것이라고요. 향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향수는 뿌린 사람이 떠나도 은은하게 공간에 머뭅니다. 반대로 너무 진한 향수는 있을 때는 코가 찡하고 가고 나면 짜증이 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면 왠지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품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품격을 외적인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명품 가방을 들어야 품격이 있다. 좋은 차를 타야 귀티가 난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해야 격이 있다. 정말 그럴까요? 잠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데도 말투가 거칠어서 같이 있기 불편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차림인데도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 사려 깊음이 묻어나는 분도 계십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기업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는 자신이 인류인 줄 모르고 삼류는 자신이 인류라고 믿는다. 이 말이 품격의 본질을 꿰뚫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가 품격 있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행동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분의 격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나이가 들면 품격이 더 중요해질까요? 젊을 때는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함도 사라지고 사회적 지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됨됨이, 즉 품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는데 아이들이 먼저 다가갑니다. 며느리도 편하게 대화합니다. 그 어르신이 특별히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평소에 잔소리를 아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시는 어르신이라도 볼 때마다 지적과 비교를 하시면 가족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나이 들어서의 품격은 곧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질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가득해도 외롭다면 그건 풍요로운 노후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옆에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그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품격을 갉아먹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세 가지 함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함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하는 본인은 잘 모릅니다. 마치 늪에 빠지듯이 조금씩 발을 들여놓다가 어느 순간 깊이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과시와 자랑이라는 달콤한 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달려가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본능이지요. 문제는 이 욕구가 나이가 들면서 왜곡될 때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런 기회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게 됩니다. 나 옛날에 이랬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저랬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는 자기 자랑을 마음껏 하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 상대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와 다시 대화하고 싶은지를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한 사람보다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랑을 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 든 분이 자랑을 반복하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놓고 싫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합니다. 연락을 덜 합니다. 모임에 그분이 온다고 하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지를요. 자랑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 자랑입니다. 이건 가장 노골적인 형태입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우리 집이 얼마짜리다. 이번에 얼마짜리 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돈 이야기만 할까? 다른 대화 주제는 없나? 둘째는 자식 자랑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특히 많은 유형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에 다닌다. 우리 딸이 무슨 시험에 붙었다. 손주가 몇 살인데 벌써 영어를 한다. 부모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당연히 기쁘지요. 하지만 그 기쁨을 남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자식이 잘 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식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결국 그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해지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과거 자랑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나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무슨 자리에 있었을 때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했어도 현재의 모습이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이라면 안쓰러워 보이지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품격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재미있는 건 그분들은 자랑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좋으신가요? 그 일은 잘 풀렸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가 상대를 높여주면 상대는 나를 높여줍니다. 내가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상대도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높이면 상대는 나를 낮춥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거울 법칙이에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어서 꽤 큰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자수성가하셔서 재산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처음 만나면 절대 그런 분인 줄 모릅니다. 옷차림도 수수하고 말투도 조용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항상 맞은편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들으십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이력을 듣게 되면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감정은 존경입니다. 아, 저런 분이 저렇게 겸손하시구나. 이 존경심은 자기 입으로 자랑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모임에 가면 꼭 한 분은 계십니다. 이야기의 시작도나
중간도나 끝도나인 분. 이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실제로는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할까봐, 자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증명하려 하면 할수록 품격은 더 떨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가치 확인 욕구라고 부릅니다. 이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자랑으로 채우려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자랑을 해서 잠깐 기분이 좋아져도 금방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큰 자랑을 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 바꿔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좋은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하고 싶으면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여행 가신 곳 있으세요? 어디가 좋으셨어요? 이렇게 바꾸는 순간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보다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사소한 이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초라한 그림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그림자라고 했느냐면 이 행동은 본인 뒤에 초라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정면만 보고 있으니 그 그림자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반찬이 부족합니다. 직원을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반찬 리필도 안 해줘요. 여기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찡그립니다. 같이 온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창피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사과 한 알이 무게가 덜 나간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확히 달아봐요. 분명히 모자랄 거야. 사과 한 알의 무게 차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차이에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이 나쁜 이유는 단순히 보기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가 문제입니다. 사소한 이득에 집착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의 작은 손해도 참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이익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타인의 감정보다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요. 맞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그렇게 익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도와 결과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매우 흔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공짜를 지나치게 밝히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누가 커피를 쏘겠다고 하면 얼른 가장 비싼 것을 시키고 남이 내는 자리에서는 입맛대로 메뉴를 고르면서 자기가 내야 할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분. 본인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득 뒤에 일어가는 것이 훨씬 큽니다. 바로 신뢰와 존중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이 영감은 말할 수 없이 인색했습니다. 장에 가면 콩나물 한 줌도 깎으려 하고 잔치에 불려가면 남보다 더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날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은 고작 몇 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 살던 평범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이웃집에 반찬이 생기면 나눠주고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비유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타산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베품과 따뜻함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베풀미란 반드시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묵묵히 들어주는 것, 식당에서 직원에게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건네는 것, 후배에게 좋은 정보를 아낌없이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베풀미입니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베풀미지만 그 효과는 비싼 선물보다 훨씬 큽니다. 일본에서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신 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가지씩 하는 것이라고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기, 길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 가게 점원에게 감사 인사하기, 이런 소소한 베풀미, 이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주변에 항상 사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소한 이득에 집착하는 삶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항상 손해보지 않으려 계산기를 두드리고 남이 더 가져간 건 아닌지 눈치를 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덜 받았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삶을 살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니 표정이 굳습니다. 표정이 굳으니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사소한 손해를 즐기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습니다. 커피 한 잔을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먼저 꺼내보십시오. 택시비를 나누다가 이번에는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선뜻 지갑을 여십시오. 이런 작은 손해가 돌아올 때는 신뢰와 호감이라는 이자가 붙어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투자가 바로 베풀미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함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과시와 자랑, 둘째는 사소한 이득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왜 더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한번 저지르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바로 정돈되지 않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이 남기는 상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기에 하얀 도화지가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도화지의 못을 하나 빻습니다. 그리고 뽑습니다. 못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구멍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다림질을 해도 풀을 발라도 그 구멍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내뱉은 거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구멍을 남깁니다. 나중에 아무리 사과해도 좋은 말을 해도 그 구멍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의 거친 말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분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큰 위로가 되지만 반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타격도 그만큼 큽니다. 윗사람이 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한마디 던지면 그게 가슴에 오래 박힙니다. 정돈되지 않은 말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험담입니다. 누군가의 뒤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흉을 봅니다. 아, 그 사람 있잖아. 사실은 이러이러하대. 내가 들은 바로는 저러저러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은 일종의 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남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는 내 이야기도 이렇게 하겠구나. 그 순간 신뢰가 무너집니다. 험담은 결국 자기 신용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요.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격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둘째, 거친 말투입니다. 반말을 함부로 하거나 명령조로 이야기하거나 큰 소리로 위압감을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 윗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말이 짧아지고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투가 왜 문제일까요?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반말이나 명령조를 사용하면 그것은 나는 당신보다 위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은 민망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이 저 직원에게 저러면 언젠가 나한테도 저럴 수 있겠구나. 셋째, 지적과 충고의 남용입니다. 이것은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 또는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충고를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내 경험상 그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말들이지요. 이 행동이 까다로운 이유는 하는 사람의 의도가 좋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도 좋은 건 아닙니다. 요청하지 않은 충고는 대부분 상대방에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충고와 경청의 차이입니다.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으면 그때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냥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님은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해결만 하려고 하시는구나. 마음이 다칩니다. 품격 있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발견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충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 네가 보기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격입니다. 넷째, 목소리 톤과 표정 관리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톤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하면 진심 어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퉁명스러운 톤으로 무표정하게 말하면 관심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나이가 들면 표정 근육이 자연스럽게 처집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지만 의식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부러 눈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짓는 연습, 말할 때 상대방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 이런 작은 노력이 상대방이 느끼는 편안함을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었나?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옛말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말, 상처 주는 말, 지시하는 말은 줄이고 대신 격려, 감사, 칭찬에는 인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함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과시와 자랑이라는 달콤한 독. 둘째, 사소한 이득에 대한 집착이라는 초라한 그림자. 셋째, 정돈되지 않은 말이 남기는 상처.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함정을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진짜 품격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버림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버림의 미학이라니 좀 거창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옷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뭘 입어야 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옷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면 진짜 좋은 옷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체면, 지위, 고집, 편견. 이런 것들은 한때 우리를 지켜준 갑옷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갑옷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지면 사람들이 다가오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품격의 시작입니다. 첫째,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자존감과 다릅니다. 자존감은 지켜야 합니다. 자존감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자존심은 남에게 보여주는 체면입니다.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지 자존감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가 이것도 모르냐고 타박하는 손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손주는 신이 나서 가르쳐 줍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에 따뜻한 유대가 형성됩니다. 가르침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는 거지요. 둘째,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살아온 경험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그것 자체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지혜가 아니라 아집이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에 30년 전 지도를 들고 길을 찾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경험에서 나온 원칙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원칙과 고집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원칙은 핵심을 지키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고 고집은 방법까지 바꾸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시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 비교, 직장에서는 실적 비교, 결혼 후에는 아이들 비교.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은퇴 후에도 비교를 멈추지 못합니다. 김 씨네 아들은 의사인데 우리 아들은 뭐하나? 이 씨네는 해외여행 다녀왔다던데 우리는 왜 못 가나? 비교를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삶에 가려져 있던 내 삶의 좋은 점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아, 나도 참 괜찮게 살아왔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감사가 표정에 묻어나고 말투에 묻어나면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넷째,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누가 나를 속였다. 누가 나에게 못되게 굴었다. 이런 기억들이 가슴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해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던지려고 쥐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는 건 자기 손이다.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을 보면 분노와 원한을 오래 품고 있으면 혈압이 오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면역력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미움을 놓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몸의 문제이기도 한 거지요. 다섯째, 완벽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 들어 가장 편안한 사람은 자기 약점을 웃으며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글씨가 잘 안 보여 하고 웃을 수 있는 분,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하고 털어놓으실 수 있는 분, 이런 분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완벽해 보이려 애쓰는 분이 계십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도 괜찮은 척, 외로운데도 잘 지내는 척, 모르는 게 있어도 아는 척, 이런 분 곁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사랑받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매력이 되는 거지요. 서투른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서투른 것을 감추려 하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존심, 고집, 비교, 미움, 완벽함,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행복해집니다. 이 선순환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품격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약속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질문을 하십시오. 자랑 대신 관심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요즘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런 작은 질문이 관계를 바꿉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울 효과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관심을 주면 관심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30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 후에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 이야기를 주로 해오셨다면 더 그렇겠지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작은 베풀음을 실천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기, 먼저 인사하기, 고맙습니다, 한마디 건네기, 이런 것들이 모두 베풀미입니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베풀음을 했는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남에게 친절한 행동을 할 때 뇌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즉, 베풀음은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인 거지요. 건강에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이득인 일입니까? 셋째, 하루에 한 번 내가 한 말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 불필요한 충고를 하지는 않았나? 험담을 하지는 않았나? 이것을 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운 순간을 많이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발견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좋았던 말 한마디와 가장 후회되는 말 한마디를 적어보십시오. 이것을 석 달만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후회되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좋은 말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은 것에서 나옵니다. 과실을 내려놓으면 경청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베풀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거친 말을 내려놓으면 따뜻한 관계가 열립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진짜 자존감이 빛납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면 유연한 지혜가 생깁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감사가 올라옵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인간적인 매력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품격의 비밀입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 한 가지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큰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는 자기가 크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잠시 쉬어갑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햇볕이 뜨거우면 그늘을 찾습니다. 나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지만 곁에 있으면 편안하고 떠나면 그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멋진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자랑 대신 질문을, 지적 대신 칭찬을, 거친 말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멋진 노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에게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